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출신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미국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작은 역사 강연 중이었습니다. 퇴역 후 강연을 하던 중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조용히 묻더군요. 박사님,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모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회관 강당에 들어서니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잠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의 이제는 역사학자로 활동하는 로버트 애슈턴,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됐지만 군인의 위엄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해전사의 위대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영어를 한인 통역사가 곧바로 한국어로 전달했어요. 슬라이드에는 트라팔가 해전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나폴레옹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주요 해전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은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중년 신사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꼽고 싶어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의 전략은. 그때 뒷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국계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름은 생소하군요. 어떤 분인지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과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소년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그 장군에 대한 영어 자료가 있다면 보내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순신. 그리고 밤새도록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관심을 보였던 것뿐인데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죠. 한 고등학생의 질문이 이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거울을 보니 꼭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본 결과였죠. 그 고등학생이 이메일로 보내준 영문 자료들을 읽으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다고.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역사학자로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해군 자료실에 연락해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문의했죠. 놀랍게도 답변이 빠르게 왔어요. 19세기 말 영국 해군의 발라드 제독이 동아시아 순방 중 남긴 보고서에 이순신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겁니다. 패배를 모르는 장군, 바다 및 일본군 유해가 그의 항로를 증명한다. 보고서를 받아보니 발라드 제독은 당시 조선을 방문하여 이순신의 해전 기록을 조사했던 거예요.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시체가 가라앉은 해역을 따라가며 이순신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양의 넬슨이라 불렀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서양 해전사에서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어요. 일본 측 기록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담은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만 제거한다면 조선은 금방 함락될 것이라 말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대학 도서관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제 전공이 해전사인데도 이런 인물을 몰랐다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동서양의 역사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조선왕 조실록이었죠. 500년 동안 보존된 이 방대한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순신의 행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연락하여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꺼이 영문 자료들을 보내주었죠. 거기엔 이순신의 난중일기라는 전쟁 일지까지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LA 한인회관에서 강연이 있는데 저는 준비하던 강연 자료를 모두 접었어요. 새로운 주제가 생겼으니까요. 처음으로 서양인들에게 이순신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 고등학생에게도 연락해서 다시 오라고 했죠.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으니까요. LA 한인회관에서의 두 번째 강연, 저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죠. 특히 지난번 그 질문을 했던 고등학생은 앞자리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예정에 없던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거북선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미지지만 제게는 여전히 경이로운 광경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장식용 배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거북선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등판의 철판은 적의 화공과 화살을 막는 방패였죠. 평저선 구조로 설계되어 조타성이 우수했고 여러 방향에서 포격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심지어 뱃머리에는 적선을 들이받을 수 있는 충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진 머리맥과 모니터호는 19세기 중반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거북선은 그보다 25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국인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영국 해군이 드레드노트를 도입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6세기 말 조선에서는 혁신적인 전투함이 운용되고 있었어요. 단지 그 사실이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거북선의 치명적인 공격력과 방어력은 일본 수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첫 전투인 옥포해전에서 거북선이 등장했을 때 일본군은 그것을 바다의 괴물이라 불렀다고 해요. 이순신은 단순히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였어요. 전쟁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400년 전 이런 배를 설계하고 실전에서 활용한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강연 중간에 그 고등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한마디 질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 위대한 인물을 모른 채 살아갔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해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열세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듭했는지 그 전략과 지휘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강당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죠. 조선, 일본, 명나라까지 얽힌 동아시아판 국제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세계대전급 사건이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참석자들은 처음 접하는 역사에 놀란 표정이었죠.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일본군은 초반에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어요.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대군이 불과 20일 만에 한양 서울까지 점령했습니다.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해전 등에서 연승을 거두며 일본 함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해전 지도를 보여주며 이어갔죠.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에서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구사했어요. 조선 수군이 학의 날개처럼 펼쳐진 진영으로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함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보급로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일본군은 조선 내륙을 점령했지만 이순신이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식량과 무기, 병력 보충이 끊기자 전쟁의 양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적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죠. 일본군 장수들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육지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이상하게도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이순신 때문이다. 강연을 듣던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서양 역사책에서는 이런 중요한 전쟁과 인물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 겁니까?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서양 중심적 역사관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동양의 역사와 위인들을 간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순신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그는 자국 내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강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순신이 연전연승하며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던 그때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그를 향한 시기와 모략이 시작되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뛰어난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순신의 승리가 계속될수록 그를 향한 시기의 눈초리도 커져갔죠.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는 이순신을 끊임없이 시기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이 공을 독차지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이순신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1597년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파직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의 함정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한인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순신이 감옥에 갇힌 사이 원균이 수군 통제사로 임명됐죠. 그리고 얼마 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전 중 하나인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해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원균은 전술적 판단 없이 무모하게 출전했고 일본 수군의 기습을 받아 조선의 주력 함대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조선은 하루아침에 바다를 잃었죠.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통제사로 임명됐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동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동료들의 배신을 겪고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말합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명량해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라남도 해안의 좁은 해협 명량.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133척이었죠. 1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이 숫자를 믿기 어려웠어요. 해군 제독 출신으로서 이런 전투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이 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이 매우 빠릅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하루에 2번 물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해협의 지형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물살이 북에서 남으로 흐를 때 전투를 시작했어요. 조선 수군은 물살을 등지고 일본 함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 함대는 좁은 해협에 밀집해 있어 스스로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이 선두에 서서 적선을 유인하자 일본 수군 사령관 구루시마 미치우사의 배가 앞으로 돌진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신호를 보냅니다. 조선 수군은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고 구루시마의 배는 침몰했죠. 일본군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해전 상황도를 보여주며 이어갔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반전은 이후였습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이순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시작했고 일본 함대는 거센 물살에 휘말려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전투 결과 일본 함대 133척 중 31척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2명의 사상자만 발생했어요.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완벽한 승리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다시 한번 바다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일본의 2차 침략은 실패로 끝나게 됐죠.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배웠던 어떤 전투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였어요. 전투라기보다는 역사에 남을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고등학생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전투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명나라 수군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뛰어난 외교력이 발휘됩니다. 전쟁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저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598년 명나라 수군 사령관 진린이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도착했어요. 원군이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진리는 스스로를 동아시아 전체 함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겼어요. 그는 이순신에게 자신의 지휘 아래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순신의 부하가 되라는 뜻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놀라운 외교수를 발휘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기록을 인용했어요. 진린의 배에 승선하여 예를 다해 인사하고 그를 대제독이라 칭하며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작전에 관한 나의 의견은 분명히 전달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진린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은 놓지 않았어요. 그는 진린에게 대제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죠. 동시에 실전 경험과 지역 해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적 판단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국의 수군 사령관으로서 외국군이 와서 자신의 지위를 받으라고 할 때 청중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은 개인의 자존심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는 진린과의 갈등으로 동맹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동시에 자신의 전략적 판단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결국 이순신의 외교적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진리는 점차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을 신뢰하게 됐고 두 사람은 협력하여 일본 함대에 대항할 수 있었죠. 진린이 이순신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과 지략은 천하에 비할 자가 없다. 그의 조언을 따르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저는 관객에게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품격과 설득으로 상대를 이끄는 능력이죠. 이순신은 단순한 전투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외교가이자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노신사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전쟁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의 생애 마지막 전투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98년 가을 일본에서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조선 침략을 주도했던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거죠. 이로써 일본군의 철수는 불가피해졌어요. 스크린에는 일본군의 철수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많은 전리품과 포로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죠. 이에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추격했습니다. 저는 지도에서 노량 해협을 가리켰어요. 1598년 12월 16일 노량 해협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가 철수하는 일본 함대를 공격한 거죠. 전투 상황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평소와 같이 선두에서 지휘했어요. 전투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계속해서 후퇴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순신은 적의 유탄에 맞았어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한인 청중들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죠. 이순신은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순신의 마지막 말을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었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과 슬픔이 뒤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순신은 자신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까지 비밀로 유지됐고 조선 수군은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죠. 일본군은 완전히 물러났고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23전 23승.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순신의 초상화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죠. 그는 국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했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살아남길 바랐죠. 이것이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열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끝난 후 처음에 이순신에 대해 물었던 그 고등학생이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제 뿌리가 자랑스러워졌어요. 이런 분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니.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런 위대한 인물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 이제 나도 세계 해군사를 다시 써야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이순신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